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문제다. 병원과 약을 버려야 내 몸이 건강해진다. 항암 치료는 사기다. 양심이사가 전하는 건강 지침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의 반란입니다. 모든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을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약을 끊자. 약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일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의사인 저에게도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을 끊으면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서 환자가 힘들어할 것 같았는데 약을 줄여나갈수록 원기를 회복하고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환자도 모두에게 똑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람의 몸을 모르면서 이제까지 약을 처방해 왔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루의 일정 시간에 좀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불편한 증상만 듣고 정답이 정해진 답안지처럼 반복적으로 처방해 왔던 일들과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환자들의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 않고 반복 처방해왔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환자 스스로 생활을 돌아보고 습관을 교정하면서 그 병을 치료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고혈압 약과 당뇨병 약을 끊고 인슐린을 끊은 환자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모셔왔습니다. 온갖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가진 공통점은 살기 위해 먹고 있는 약물이 오히려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다들 큰 병원으로 가서 좀 더 정확한 값비싼 검사를 받고 진단명을 받아 들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약물 투여가 시작됩니다. 진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증상을 일으키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선행될 때 단 한 알의 약이라도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몸에 불편한 증상이 생겨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약을 처방해주면서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더 나아가 약을 안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따라 붙습니다. 결국 몸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꼭 먹어야 살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편한 증상에 대해 약을 선택하기보다는 체력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선택일 것입니다. 불치병은 없습니다.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 겨울 진료실을 찾은 50대 후반의 남자분은 운전 일을 하는데 자주 손이 저리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혈압약을 드시냐고 물었더니 3년 전부터 협심증이 있어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지금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에 찾아와서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혈압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럼 혈압약이 왜 손발 저림을 만들까요? 우리 몸에서 손발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곳까지 혈액이 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추운 곳에 갔을 때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이유는 손이 차가워지면서 일시적으로 혈액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발을 움직여야 하는데 혈압약은 혈관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혈압이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손끝 발끝으로 혈액이 잘 가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몸은 혈관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곧바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관을 확장할 때 저린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이런 설명을 해준 뒤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다면 혈압약을 비롯한 심장약도 끊을 수 있고 그래야만 증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분의 직업상 운전을 오래 해야 하는데 어차피 식사는 해야 하니 아침은 집에서 드시고 현미밥을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나갈 것을 조언하면서 운전 중에 소금을 자주 드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지속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추적 조사를 했을 때 너무나도 성실히 잘 따라준 결과 몰라보게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분에게서 나타난 저린 증상 외에 혈압약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혈압약을 먹음으로써 두뇌의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뇌 조직이 손상될 수 있는데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다가 결국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도 늘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혈압약을 먹어봐야 득될 것이 없습니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은 혈관이 노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혈관이 젊어질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온몸을 망가뜨리는 당뇨 합병증.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분들은 약을 먹으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을 복용합니다. 그러다가 5년 또는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당뇨 합병증이죠.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눈이 안 보이고 협심증이 생기는 원인은 혈관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의 원인과 같은 동맥경화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될 때 막힌 혈관의 뒤쪽 조직은 손상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혈압과 당뇨병은 다른 병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병 모두 혈관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혈압약을 7에서 8년 정도 복용하는 분들은 혈액검사에서 지방이 높게 나오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고지혈증 약까지 먹다가 몇 년 뒤 당뇨병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은 어느새 한 주먹이 되어버립니다. 고혈압으로 심장내과에 가서 약을 받고 당뇨병으로 내분비내과에 가서 약을 받으니 약봉지가 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이때쯤 되면 하나둘 문제가 생깁니다. 눈이 침침해 안과에서 약을 먹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 비뇨기과 약을 먹고 신장에 문제가 생겨 신장내과에서 약을 먹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을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약의 종류는 자꾸 늘어가는데 몸에서 힘이 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많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과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다 같은 병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식생활에서 기인한 질병으로 식생활 습관을 고쳐 혈액이 맑아지고 힘이 생기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임시방편으로 혈압만 낮추고 혈당만 낮추게 하는 약은 절대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 부족이 아니라 노폐물 때문입니다. 이런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당뇨병의 기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를 하게 되면 당뇨병이 사라질 뿐 아니라 당뇨로 인한 합병증도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약으로 인슐린으로 혈당만 조절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혈당은 안정되고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는 이유는 이런 노폐물들로 인해 혈관이 막히고 세포가 노화되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뇨병을 완치하는 약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보면 당뇨병에 특효 있다는 식품 광고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마치 그것만 먹으면 당뇨가 없어질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의 식생활 습관이 당뇨의 원인이므로 생각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치유법입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식사를 보면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은 잘 씹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단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안 씹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켜 힘이 없으니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로 거친 현미밥과 채소 반찬 위주의 식단을 제시하고 소금을 자주 먹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소금을 잘 먹지 못합니다. 너무 짜다고만 하죠. 그러나 소금을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먹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이 달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입맛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 먹던 음식이 너무 달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 검사에서도 춤을 추던 혈당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몸에서 힘이 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싱겁게 먹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밥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당분 섭취가 넘치기 때문에 당뇨병이 전염병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간을 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 초창기에 왔던 50대 초반의 남자분은 15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주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혈당 조절이 되는 듯 싶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되지 않아 인슐린까지 처방받아 주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붙잡고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설명한 뒤 식습관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심쩍어 하는 환자분에게 식사 일기를 쓰게 하고 중간중간 혈액 검사를 통해 추적 조사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인슐린을 끊게 했습니다. 식습관이 바뀌었는데 인슐린을 자기 용량만큼 쓰면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됩니다.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치료를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인슐린을 반으로 줄이거나 끊은 뒤에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적다고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주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 분비하는 능력이 퇴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인슐린을 끊고 약도 서서히 줄여가다가 완전히 끊도록 처방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엔 만성 피로로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 약수터까지 다녀와서 출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바로 떨어지느냐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이 오르는 것을 약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처음엔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혈당이 상승했는데 환자 본인의 컨디션은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혈당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올바른 식사를 하면서 우리 몸의 조절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또는 식사 후마다 혈당을 재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몸을 바꾸기 위해 차분히 노력하면 우리 몸은 자기도 모르게 건강해집니다. 이분은 약을 끊고 식습관을 바꾸면서 몸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한 뒤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까지 약 먹은 것이 억울하다고 말입니다. 싹 사라진 암덩어리. 간암을 알았지만 지금은 암세포가 있던 흔적만 남고 암이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은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익힌 뒤 곧장 강원도 산골로 내려가 새벽에는 추우나 더우나 방문을 활짝 열어 풍욕을 하고 아침부터 산에 올라 물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바위에 앉아 책도 읽고 낮잠도 자고 내려오는 길에 나뭇잎과 칠경이 민들레 잎을 따서 현미밥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분은 간암을 이겨냈습니다. 복수가 차서 만삭의 임신부보다 더 배가 나왔다며 발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만큼 위급해 보이던 분이었지만 몸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맞추어 주면서 우리 몸이 치유해 가도록 한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비결 중에 시골의 맑은 공기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암은 병이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 암 때문에 오는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하려면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즉 밥을 먹기는 했지만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 혈액 속에 충분한 힘이 없고 균형이 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평소의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의 원인은 분명해집니다. 암 또한 생활 습관에 의해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암이 없어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러모로 과거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심지어 암센터에서 근무하던 한 의사는 암이 생긴 것을 발견했을 때 현대의학의 대표적 치료 방법인 수술과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택하지 않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었더니 암이 사라졌다고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대형 병원에서 하고 있는 수술과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는 무엇일까요? 암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암이 발견된 사람들에게 암이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수술과 독한 약들과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를 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암의 3대 치료법은 모두 혈관을 망가뜨려 암세포에 혈액이 가지 못하게 하는 치료입니다. 현대의학은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인식입니다. 암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몸이 살기 위해 생기는 것이므로 에너지가 넘치는 혈액이 잘 돌게 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혈액순환을 안 되게 하는 치료가 여러 곳의 독종 세포를 더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 암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이 들어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한 암은 자연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망 순위를 보면 자연사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는데도 말입니다. 70에서 80대의 암을 발견한 경우 안타깝지만 회복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암이 생겼다고 해서 신체 조직을 잘라내고 항암제를 투여받아 몸을 망가뜨리면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짧아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정작 이런 과정을 통해 환자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대형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은 환자보다 병원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고령자에게 항암 치료는 사기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암이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암이 40에서 50대는 물론 20에서 30대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암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등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이 행하는 치료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수술한 뒤
수십 회의 항암제를 투여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지만 또다시 재발하는 암세포로 인해 좌절하는 환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도 성공한 기업가들도 암 치료를 받다 죽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의 치료 기술로는 죽음을 늦추기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된 원인은 암이 생기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암을 적이라고 여기고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암이 생기는 이유는 분명 나를 살리려는 몸의 반응이므로 암을 없애려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절대 암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서 생긴 것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을 발견합니다. 암세포는 특별히 심한 증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증상에 대한 검사를 받다가 암을 발견하는 것보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증상으로 인해 암을 발견하는 경우는 대부분 소화가 잘 안 되어 병원에 갔다가 내시경으로 발견하거나 기침을 많이 해서 병원에 갔다가 방사선 촬영을 하며 발견되는 정도입니다. 대다수는 조기 검진을 하다가 발견되곤 합니다. 특히 갑상선암이 최근 발생률 1위로 올라서고 있는데 여기에 일조하는 것이 건강검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세포가 발견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암을 제거하기 위해 암이 있는 부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투여하는데 이런 조기 발견으로 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세포독으로 개발된 항암제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투여받아도 생명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체력이 고갈되어 암까지 생긴 사람들에게 투여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암 치료제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으로 조기 치료하여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고 평소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조기 치료를 하면 암이 있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 더 빨리 죽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강한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 몸 한쪽에서는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독한 치료는 생명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체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암과 싸워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건강해지면 암은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암은 내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내 몸에서 생기는 암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내 몸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치유입니다.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 염증의 세 가지 반응은 붓고 화끈거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 몸은 발목의 인대가 손상되었는데 염증 반응이 생길까요? 염증이 생기면 잘 걷지도 못하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데 이런 불편한 반응은 날 괴롭히기 위해 생긴 걸까요? 발목을 삐었을 때 처음에는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집니다. 즉,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의 손상된 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이 생겼을 때는 그 부위가 부어오릅니다. 부어있는 곳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이 들어있어서 탱탱 부어올랐을까요? 그것은 혈액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상된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일매일 회복됩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혈액이고, 혈액이 모이면 붓고 화끈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통증을 동반하는데 바로 여기서 통증이 혈액순환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생기는 합병증 가운데 발가락 끝이 썩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발가락을 절단하고 그것도 모자라 발목까지 잘라내기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당뇨 합병증은 혈관이 막혀서 생깁니다. 즉, 혈액이 발끝까지 가지 못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상처가 나도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한다면서 족욕을 하는데 발가락이 화상으로 익어가는 것도 모르다 보니 결국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우리 몸이 병들거나 다치면 손상된 조직에서 노폐물이 나옵니다. 염증 반응은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불편한 증상이 통증을 동반한 염증 반응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소염진 통제는 염증 반응을 악화시킨다. 우리 몸의 곳곳에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 충격에 의해 손상을 입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혈류를 늘리는 반응입니다.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기면 불편한 증상 때문에 대부분 약부터 찾게 됩니다.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는 약들은 어떤 기전으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킬까요? 흔히 두통이나 생리통 같은 경우에도 매스미디어를 통해 광고되고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잘 듣지 않는 통증은 병원에 가서 더 독한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하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복용하는 약들은 대부분 신경안정제나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들, 심지어는 면역 억제제와 같은 약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어떤 기전으로 우리 몸의 통증과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혈관을 수축하게 함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증상을 억누르기만 할 뿐 우리 몸을 회복시키지는 않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혈류를 증가시키려 하고 그러면 다시 통증이 생기고 그 때문에 한 알 먹었던 진통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알이 되고 네 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네 알의 약이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고 재발하지 않게 해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게 약을 먹어도 또다시 생기는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상을 억누르기 위해 복용하는 약들은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간과 콩팥을 통해 분해되고 배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염증을 억누르려고 먹는 약들 때문에 간이 손상되고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복용하는 약이 어떤 약이고 부작용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5년, 10년, 20년 드시던 약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았느냐고 되묻고 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약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봐도 어떤 약인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큰 병원에서 권위 있는 의사분에게 처방받은 약이어서
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또 병원은 병을 치료해주는 곳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한 알, 두 알로 시작했던 약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자꾸 늘어만 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내 몸의 증상을 없애주어 병이 나은 것처럼 느끼게 해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몸은 약 때문에 점차 손상되어 전에 없던 증상으로 점차 약의 종류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약을 먹는다 해도 결국 부위가 점차 넓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다른 질병에 노출되고 신장이나 간 기능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약은 더 심각하게 건강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 그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처방이야말로 우리 몸을 건강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병들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식사. 첫 번째는 과도한 동물성 식사입니다. 성장이 빨라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키는 커지고 있지만 몸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동물성 식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빨리 크는 만큼 빨리 노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여학생은 여태껏 하루에 1리터의 우유를 물처럼 마셨다고 합니다. 과도한 동물성 식사는 왜 문제가 될까요? 동물성 식사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현재 전 국민의 10% 이상인 약 500만 명이 당뇨병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거의 전염병 수준으로 번져가고 있는 당뇨병 또한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면서 노폐물이 많이 생겨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하기 위해 자주 섭취했던 동물성 식사가 오히려 증상을 만들고 질병을 만들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회식이라 고기 먹고, 오늘은 복날이라 삼계탕 먹고, 오늘은 왠지 피곤하고 기운이 떨어져 이름난 고깃집을 찾아가면서 우리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매일 먹는 식사에서 충분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빨리 힘을 내게 해주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빵 같은 밀가루 가공 음식이나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 음료수 등의 부드럽고 달콤한 것들입니다. 게다가 식사를 마친 뒤에도 후식으로 과일 등을 과도하게 먹습니다.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시 피곤함을 잊게 하면서 힘을 내게 하지만 당분 섭취의 위험은 바로 저혈당증에 있습니다. 빠르게 상승한 혈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지나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고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빨리 떨어뜨리는데 이때 우리 몸에 뇌 기능에 무리를 줍니다. 게다가 과도한 당분 섭취는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장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이는 주로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과당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누수 증후군과 같은 현상을 만듭니다. 그 결과 노폐물들이 체내로 들어와 온갖 질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과도한 동물성 식사와 과도한 당분 섭취, 두 가지 식습관만 바꿔줘도 불치병이고 난치병이었던 만성 염증성 질환이 완치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하지만 자꾸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금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해 에너지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힘이 생기지 않다 보니 당분 섭취에 탐닉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충분한 에너지가 생긴다면 설탕을 멀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입맛이고 습관입니다. 온 국민이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모든 요리에 설탕이나 감미료를 넣고 새콤달콤한 음식을 맛있다고 먹어댄다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진료실을 찾는 분들에게 처음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식사해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설탕의 위험에 대해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당장 집에 가서 찬장과 냉장고에 있는 식자재부터 정리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설탕은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다 버려야 한다고 꼭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어머니들은 우린 설탕을 잘 안 쓴다고 대답하시는데 집안에 매실 원액이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 해마다 직접 만들어 쓴다고 대답합니다. 매실뿐 아니라 효소라는 미명하에 산야초와 복분자, 오미자 등 다양한 재료로 설탕 절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설탕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집안에 있으면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의 몇 배 이상으로 치료비가 들 뿐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몸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진다면 저혈당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이 과정은 많이 달라집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으로는 흰쌀밥,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음료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물은 우리가 저혈당증이 되어 머리가 막지 못하고 기운이 빠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특히 더 당기는 음식입니다. 흰밥으로 점심을 빠르게 해치우고 식당 입구에 놓여있는 믹스커피나 사탕을 물고 나와도 오후 3시경이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다시 피로감이 크게 달하는데 그럴 때 달콤한 간식이나 믹스커피 한 잔으로 몸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이런 분들은 달콤한 음식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탄수화물 중독이라고도 합니다. 이 같은 식습관이 계속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이 과로하게 되어 당뇨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췌장암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은 혈당만을 에너지로 쓰는 뇌에 충격을 줄 수 있어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건망증이나 조기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소금 섭취가 이렇게 질 낮은 단맛에서 우리의 입맛을 바꾸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 단 것은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이제부터 집안의 소금을 바꾸고 자연 소금으로 충분히 간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십시오. 물을 일부러 먹지 말자. 언제부턴가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배설되거나 증발되는 수분의 양이 약 2리터이므로 이 정도의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물을 먹다 보면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첫째는 소화 기능의 약화입니다. 식사 전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의 희석 현상으로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는 잘 넘어가고 금방 배가 부르지만 제대로 씹지 못했기 때문에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금방 배가 고파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에는 될 수 있는 한 물을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물을 너무 자주 마시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 색깔이 맑아야 한다면서 물을 많이 마시기도 하는데 소변은 노란 것이 정상입니다.
소변에서 그냥 물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만 빠져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에서도 사구체를 통과했던 물과 노폐물이 소변이 될 때 물은 다시 체내로 흡수되어야 정상입니다. 게다가 물을 많이 마셔서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야간뇨가 생기는 것인데요.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깬다면 숙면을 취할 수 없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절대로 자다가 소변 보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시는 물을 줄여야 합니다. 또 물이 많은 음식, 즉 생채소나 생과일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소금 섭취를 늘려주면 우리 몸이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자다가 깨는 일이 없어집니다. 셋째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이 많으면 체온을 올리기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물을 배출하기 위해 땀을 많이 내게 한다든지 설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몸이 차갑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물부터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따뜻해지는 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유는 완전 식품이 아니다. 현대인들에게 완벽한 식품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우유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태어나자마자 모유 대신 분유로 시작하거나 모유와 함께 먹는 아이들이 많고 나이 들어서도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뼈를 튼튼히 하려고 우유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키도 크고 건장해 보이는 서양인들이 유제품을 즐겨 먹는 것을 보고 따라하면서 정부 주도하에 모든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추진해왔고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우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아이들의 성장은 빨라지고 체격도 커졌지만 그만큼 질병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토피나 소아 당뇨 같은 병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질병들 중심에 우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유는 인간이 아닌 송아지가 먹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이 성장을 촉진하고 칼슘이 많아 성장기 아이에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유에는 단백질이 모유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인간의 성장에는 그 정도로 필요치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사실은 위험에서 더 큰 문제지요. 송아지는 인간과 달리 태어나면서 일어설 수 있고 성장 또한 빨라 6개월 정도만 지나면 풀을 소화시켜 덩치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유의 단백질엔 모유에 있는 단백질과는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장내에서 흡수되면 체내에 노폐물이 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즉, 우유를 먹으면 과도한 단백질로 인해 성장이 촉진될 수 있지만 그만큼 빨리 노화되어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크고 빨리 늙고 빨리 병들게 하는 것이 우유의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지금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학교에서의 우유 급식을 중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못 먹고 살던 시절도 아닌데다 우유에 대한 환상까지 더해져서 우유가 완전 식품인 것처럼 선전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른들 중에는 특히 갱년기의 여성분들 중에는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생활 습관을 보면 곡식을 씹어서 먹기보단 우유나 과일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식사를 통해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얻어야 하는데도 먹기 쉬운 것들로 식단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제일 먼저 소화기관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항상 속이 더부룩하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많이 차고 변의 형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 자주 피곤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또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은 우유를 발효시킨 요구르트를 먹고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장이 건강해져서가 아니라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제인은 우리 몸에 없는 단백질이므로 소화기관에서 흡수하지 않으려고 설사를 일으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이용하여 약한 설사를 만들면 변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며 장까지 살아서가는 유산균이라는 말로 현혹하는 것입니다. 변비는 유제품을 먹지 않아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운동이 저하되고 아랫배가 차가워진 것이 원인이므로 전반적인 식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들고 해로운 영향을 주는 발효유로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 더 큰 질병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우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도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호르몬과 간접적인 항생제 섭취를 하게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유는 송아지에게 돌려주고 서재 형태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유아기에만 먹는 것이 인간에게 올바른 식사인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현미밥을 먹자. 쌀의 영양은 쌀의 알맹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껍질과 신운에도 있기 때문에 껍질이 있는 현미를 먹어야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주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현미와 백미를 접시에 놓고 물을 부어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백미는 불다가 썩지만 현미는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생명이 있는 음식일까요? 우리 몸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껍질을 벗겨낸 흰쌀을 먹는데 이처럼 흰쌀을 주식으로 하니 전체적인 영양이 불충분해지고 힘이 없으니 힘을 내야 한다며 고기 반찬과 온갖 반찬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과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등의 건강기능 식품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사를 통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현대의 영양학은 먹거리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하여 이것저것 먹자고 주장하면서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고 외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가고 수많은 종류의 약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매일 먹는 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반찬의 양과 종류를 늘리고 밥의 양은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한 번에 한두 가지 음식이 들어올 때 가장 소화력이 높습니다. 뷔페에 가서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을 둘러가며 이것저것 식사할 때는 행복한 느낌이 들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하며 속이 불편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소화력이 높아지면 힘이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박한 식단으로 우리 몸의 가장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미밥 위주의 식단입니다. 현미에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장운동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아 가장 완벽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는 그 자체만 완전히 소화할 수 있으면 다른 음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주식입니다. 그러므로 현미의 영양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꼭꼭 씹어서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환자분들에게
우리의 주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밥이조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식탁을 보면 주식이 자기 자리를 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몸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양가 있고 좋은 먹거리도 같은 음식만 몇 끼니 먹으라고 하면 지루하고 식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미와 함께 현미의 소화를 도와주고 현미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두세 가지 만들어 같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은 현미가 차지해야 하는 주식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백미를 비롯하여 떡과 밀가루 음식, 고기나 과일, 생채소 한 접시, 고구마나 가공식품 등이 매일매일의 주식 자리를 대신한 식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의 치유에 있어 첫 출발은 영양적으로 완벽하고 우리 몸에 필수적인 현미를 주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려라. 병원과 약을 버려야 내 몸이 산다. 의사의 반란책의 저자인 신우섭 원장은 의학은 소수의 사람만 독점하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우리들에게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우섭 원장의 약을 먹지 않고 병을 고치는 특급 처방전이 어떠셨나요? 스스로 치유의 주체가 되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